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과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우가 반등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0.7% 떨어진 81달러 9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이 지난달과 비교해 3.3% 증가하며 올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제외한 비군수용 자본재 주문은 0.6%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30만 7천 채로 전달에 비해 6.6% 늘었습니다. 두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수천억 달러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의 자산 매입은 인플레이션을 부를 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책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놓고 논란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죠.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에 제동이 걸린 탓에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한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표가 약간 엇갈렸습니다. 다우와 S&P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거든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좀 반짝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다우지수 S&P 500이 좀 약간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컸던 게 일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향후 다음 달에 발표될 FOMC에서 그 결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예상했던 그 추가 정책 자체가 좀 이렇게 다소 규모가 좀 적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한 번에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일단 확대할 수 있던 그런 방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관망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도 발표가 있습니다. 지표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지만은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좀 뚜렷한 그런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최근 들어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 최근 들의 흐름이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 한번 맞으면서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이전 큰 고점 중에 하나인 그 11,200선 정도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거래량도 좀 많이 좀 두드러지고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이 FOMC에서 어떻게 결정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관망세가 좀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3분기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많이 나타났지만은 향후에 나타날 그 정책들이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지금 향후 그 관망세가 좀 많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다음 달 초까지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전 고점을 한번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좀 많이 커지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지표는 수치상으로는 좋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차트를 통해서 미국 증시 상황 전망까지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쪽은 상승을 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주들이 좀 선전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업종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계속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나 통신주들이 좀 그 실적 발표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3대 대형 통신회사
마이너스입니다. 그 스프린트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손실이 좀 예상보다 더 확대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 패턴을 나타냈는데요. 그 마이너스 한 9% 정도로 좀 하락하면서 시장의 장 초반 좀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장 중반 들어가지고 브로드컴이라는 또 통신 그 반도체 회사가 실적 호재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11%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많이 뚜렷하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대형주 중에 하나의 P&G 같은 경우에도 한 0.35%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이 좋은 실적 받침을 좀 나타냈던 게 종목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기업 실적과 관련한 기술주 상승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구재 주문,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구재 주문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썩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구재 주문하면은 일단 제조업 경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 특히 기저 그 세력을 좀 형성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내구재 주문이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구재 주문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한 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월 이후에는 최고로 좀 증가폭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호재적으로 좀 작용을 많이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구재 주문 중에서도 일단 운송재라든지 기타 운송재나 그런 부분을 빼고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됐다는 걸 좀 많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좀 전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 내구재 주문 자체가 좀 많이 상승세를 그 금융위기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지만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패턴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이면에는 뭐 다른 부분도 좀 많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그 운송재 제외했던 자본재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는 기업들이 투자 확대가 좀 많이 위축되고 네. 그 투자 확대 위축에 따른 그 고용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올해 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운송재를 제외했던 부분 자체도 꾸준하게 좀 나왔다가 이번 달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급격하게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구재 주문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오히려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좀 많이 전망되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가 소비로 많이 돌아가죠. 이 소비가 늘어나려면 고용이 또 늘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투자는 또 줄고 있고 이게 또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주택 판매가 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는 했는데 여전히 좀 취약하다 이런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기의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MBS 모기지 그 모기 채권에 대한 그 부실 부분이었는데요. 네. 일단 미국에 대한 어제 9월 신규 주택 판매 호수가 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6.6% 정도, 퍼센테이지는 6.6% 정도 상승했는데요. 전월에는 시장에서는 전월에 그 예상치 한 30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전월 그 예상치보다는 30만 7천 건 정도 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주택 경기 자체가 신규 주택이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큰 폭의 일단 증가세가 좀 많이 나타내주지 않는 게 아직까지는 그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안 살아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그 신규 주택 판매도 한번 체크해 보시겠는데요. 차트에서도 좀 나타났다시피 아직까지는 신규 주택 판매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선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모기지 채권 금리입니다. 이제 모기지 금리가 꾸준하게 하락을 나타내면서 올해 신규주택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상승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는 수준에 비해 가지고 비례적으로 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부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주택 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제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택 그 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좀 마감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빠지면서 그 이전에 왜곡된 상태에 대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던 게 어느 정도 좀 정상을 찾아가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 경기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기지 신청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주택 시장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주택 압류 사태라고 또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조사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른 손실이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깝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최근 들어 대형은행들이 MBS를 좀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기지 채권은 부실인데요. 거기 내부에 보면 풋백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자 했던 그 대형은행들이 판매하면서 나중에 어떤 부적절한 그런 조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걸 샀던 투자자들이 그대로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서 되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판매자 다시 되사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 MBS 그 모기지 채권을 판매할 때는 그게 풋백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그 판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전에 그 MBS를 가장 많이 팔았던 기업들 대부분은 뭐 메릴린치라든지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죠. 뭐 다른 회사를 좀 많이 이렇게 합병되면서 많이 갔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으로 많이 흡수돼가지고 이런 은행들에 대한 이 풋백 옵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지금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인데요. 일단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옵션 자체를 지금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최대 한 970억 달러 정도로 일단 그 판매했던 은행들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손실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움직임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투자자들도 일단 MBS를 판매했던 게 좀 부적절한 조치라는 걸 일단 입증을 해줄 만한 입증 자료를 좀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970억 달러 정도 판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경고 정도로 지금 많이 나타냈던 게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움직였습니다. 네, 또 다른 부실의 내관이 되지 않을지 그래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분명 미국 증시 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풀릴 자금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뭐 예상으로는 뭐 5천억 달러에서 뭐 그 이상 수준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수준에 좀 미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예전에 그 1차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쳤던 게 자금을 쉽게 말해서 달러를 무작위로 좀 많이 찍어내면서 좀 풀었던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일단 뭐 유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하면서 시장에 좀 필요한 자금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1차 유동성, 즉 1차 양적 완화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많이 졌던 기업들한테 빨리 돈을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빚을 빨리 갚게 해줄 수 있고 빚을 빨리 갚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펼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는 데 반해가지고 2차 양적 그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자금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은 게 특징인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편이고요. 저금리 정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규모를 좀 많이 늘리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이렇게 확대하자는 규모인데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일단 우려감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정책 입장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 자체를 좀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그 예전처럼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규모 자체를 좀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가 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 그 1차 때 1조 7천억 달러인 규모에 비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한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또 오히려 그 밑으로도 좀 밑돌지도 모른다는 게 시장이 좀 이렇게 전망으로 좀 많이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자금 자체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혈하겠다는 그런 게 특징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시장 규모를 시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그런 충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힘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자세한 건 다음 달 2일에서 3일 날 발표될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FOMC 이벤트 때문에도 시장이 좀 관망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반대로 또 긍정적인 이론도 좀 많았지만 일단 네. 비판적인 부분이 좀 많았던 게 일단 뭐 어제 뉴스로도 좀 많이 접했는데요. 일단 뭐 채권 전문가 중에 하나죠. 그 빌고로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멘트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추가 양적 완화 자체가 뭐 일단 일종의 예전에 발생했던 폰지 사기 정도 쉽게 말해서 자금을 그 손실 났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손실을 메꾸면서 이렇게 돌려막기식의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게 네. 시장의 많이 전망이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빌고로스와 함께 또 핀코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도 일단 유동성 함정에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네. 실제로 뭐 1차 때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많이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지고 투자 확대로 나타내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자산 버블효과로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다시 2차적으로 돈을 많이 풀더라도 이게 실제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시장의 그 순기능 역할을 좀 많이 못할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느 정도 그 분석적인 결과고요. 네. 그리고 뭐 제레미 그랜드맨이 갖고 GMO라는 그 투자적인 자산 운용사 그 회장도요. 추가 양적 완화 자체를 좀 많이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나타낼 것인데 뭐 실제로 부정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그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다른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네. 돈을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어떤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 쪽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소식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도 좀 좋지 않았고요. 미국 증시의 부진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럽 증시 소식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어제 그 미국의 그 지표에 개선되는 그 효과 자체는 좀 많이 미미했고요. 일단 네.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하락세를 좀 많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유럽 증시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났는데 그 네덜란드 그 큰 그 맥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네켄하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 회사 중에 SAP가 이제 실적을 나타냈는데 실적 굉장히 좀 부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틀째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영국은 1.1%, 독일은 0.7%, 프랑스는 0.96%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 이면에는 가장 크게 했던 게 그 FOMC에 대한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관망세가 좀 많이 유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일단 원자재들도 같이 좀 이렇게 원자재도 하락 마감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다들 좀 약세로 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또 예, 달러가 맞습니다. 강세가 보이면서 상품 시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했고요. 금값도 3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일단 달러화가 네. 모처럼 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대급부인 유가도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받았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 82.94달러로 좀 마감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3주의 최저로 좀 마감했는데 온수당 1322.6달러로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수입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제한적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전망 때문에 소폭의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게 어제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밤에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실제로 이전에는 45만 2천 건 정도가 좀 나타날 건데 실제로 예상되는 45만 5천 건 정도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밤에 그 발표될 기업들 실적도 3M, 블랙스톤, 그다음에 무디스, 다우케미컬, 엑슨모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3분기 그 어닝 시즌에 맞게 다들 그 이전치보다는 그 예상됐던 실적 자체가 좀 이렇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때문에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 상황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 조정을 딱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졌다. 그리고 또 해외 변수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어제 그 장중 내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네. 과연 FOMC가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게 풀 것인가, 많이 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달러가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수급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뭐 흐름은 FOMC가 이제 11월 3일 날 회의를 이제 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을 할 텐데요. 그 규모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처럼 5천억 달러가 될지 아니면 작년 수준의 1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가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첨예한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 해외 IB들의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예상 규모를 한번 도표로 보시겠는데요. 네. 뭐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HSBC에서는 1.5조 달러,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는 2조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예상들을 마치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들은 이제 11월 2일 날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그러한 승리보다도 네. 공화당의 승리가 좀 어느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그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FOMC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규모 측면에 있어서 규모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1월 1일 날 선거 네. 결과가 나온 후에 그다음에 FOMC 회의가 통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뭐 제시가 될 텐데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면서 원달러 환율 뭐 10원 넘게 올랐거든요.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이게 또 수급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도 많이 줄었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환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지난 5월달 1277원을 고점으로 해서 11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이제 위안화 위안화 절하 관련된 얘기와 그 다음에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해서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달러 약세 베팅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영적 완화가 추가적으로 좀 줄어든다. 그렇게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약 1% 정도 절상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달러 환율이 미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적인 측면들은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악화가 지수 조정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다면 지금 1900선 어제 좀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그 아래로 1800선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도 될까요? 예, 뭐 일단은 1800선 때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종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여기 갭상승했던 날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22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1897포인트인데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갭을 메우러 내려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쉼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이라 하더라도 뭐
1880선, 다음 달 이제 11월 달 본다 보면 큰 밴드를 본다 그러면 1850에서 1940 정도 밴드를 바라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어제 이제 그 국내 GDP 발표도 일단 좀 다운이 됐고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효과, FOMC에 대한 양적 완화 효과도 이미 좀 네. 전체적으로 좀 선반영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 지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면 지난 4월달 고점 11,200선에서 일단 뚫지 못하고 일단은 좀 저항권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이 증시 다우지수가 11,200선을 뚫고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나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동반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정책이 양쪽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양적 완화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유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겠지만 경기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적 완화를 좀 줄인다고 하면 경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양쪽으로 기대감과 실망감들이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영되는 부분은 약간 좀 중립적인 측면이고, 11월 2일 날 이제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월가에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항상 좀 반겨왔습니다. 네. 주가 흐름도 공화당 시절 때 많이 좀 좋았었던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이슈를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와 어느 정도 좀 악재적인 모습들이 좀,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굵직한 이벤트들도 주 후반에 좀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미국의 이제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11월 1일에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적 관리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달에 상당히 좋았죠. 53.8로 4개월 내 최고치를 발표를 하면서 국내 중국 내 내수 시장이라든가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좀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10월에도 괜찮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국내 시장으로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타난다 하면 물론 악재로 좀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 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와 11월 3일 날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차분히 좀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들, 대형주의 수급적인 측면들보다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화학과 기계, 운수장비 업종은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추격 매수는 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으로 포커스를 눈에 맞춰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으로 한번 시선을 더 압축시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형주도 참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좀 잘 나갔던 자동차라든지 IT 부품 이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IT하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홀딩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매수하시기에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IT 부품 업체들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은 신규로 좀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중에서 수급은 좋대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종목들, 개별 종목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가 조정받는다고는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살아있는 그런 흐름들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목을 좀 선별해봤는데 현대홈쇼핑입니다. 네. 오늘 현대홈쇼핑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그룹의 홈쇼핑 관련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약 4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기타 외 지분이 한 6% 정도 되면서
대주주 관련 지분이 한 5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의 그룹과의 이거 시너지 효과가 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점유율이 이제 올해 이제 2010년 21%에서 2014년까지 약 25%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건비라는 상품 소싱 및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경량세에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대그룹, 백화점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좀 발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상해 홈쇼핑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독점 유선 사업자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가요 홈쇼핑과 동방이프와 합작화해서 중국 상해 홈쇼핑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먼저 진출한 CJ 오쇼핑에 대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 중국 상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22만 원대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26만 원대까지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이라는 시장이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중국 시장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서 선점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J 오쇼핑이 선점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대 홈쇼핑도 이미 진출을 선언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그동안 좀 문제로 됐었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현대 홈쇼핑이 약 갖고 있을 돈만 6,2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상존해 왔었는데요. 중국 진출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본격화로 그러한 밸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이제 효율화된 비용 구조에 따른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약 14%, 15% 정도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제 긍정적인 수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3일 날 상장하면서 주가가 13만 3,500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난 10월 13일 날 10만 7,50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 9월 달에 이제 10.7%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9.6%, 거의 10% 가까이, 9% 이상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홈쇼핑 관련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도율이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를 갖고 있는데, 49%를 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도에 벌써 4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외국인들이 이러한 성장성이라든가 국내 시장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매집들은 충분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지분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들을 지금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유통 지수가 상당히 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만주를 샀을 때 주가 흐름과 향후 유통 물량들이 환주에 들었을 때 만주를 샀을 때 주가 흐름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들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확 줄인 후에 그 다음에 주가를 이제 부양시킬 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지금 현재 11만 원 초반대에 좀 머물러 있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죠. 중국 재료도 갖추고 있죠. 성장성도 있죠.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현대 홈쇼핑까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이 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5년 이상 장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3년 만에 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면서 지난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을 제치고 하원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 회장의 직무 대행으로는 류시열 비상근 이사가 유력 거론됩니다. LG전자와 펜텍이 국내 휴대전화 시장 2위 자리를 놓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대적인 격돌에 나섭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이 때문에 이 기업들도 투자 패턴을 다양화하고자 많은 것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기업들의 장기 회사채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관련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채권 없어서 못 산다, 네.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저금리 상황 계속되면서 계속 이 중단기채 위주의 회사채 시장에서 지금 장기채 위주의 회사채 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코스모가 채권 정보 제공 사이트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이달 2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보유한 만기 5년 이상 회사채의 발행액이 3조 7,0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발행 총액이 2조 6,400억 원이니까 이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은 겁니다. 최근 네. 3년간 하반기에 발행된 장기 회사채 발행 규모 중에서도 최대치고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 7월 이후 연말까지 장기 회사채 발행은 상반기 규모인 4조 9,7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들어 장단기물을 포함한 전체 일반 회사채의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장기 회사채 부분의 발행 증가는 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네. 특히 3, 4분기 발행액이 2조 8,750억 원으로 2008년 3, 4분기나 2009년 3, 4분기에 2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이전에는 장기 회사채 발행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들인데요. 최근 들어 관련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달 인수합병 대금 마련을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나선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서 현대상선이나 무림페이퍼 등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장기채를 발행한 적이 없는 기업들이 네. 속속 발행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장기채 발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2년 5년 만기채를 발행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 수익률이 4.6%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기업들은 또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장기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최적화된 그런 시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AA-급 기준 회사채 금리가 올 초 5.56%까지 올랐다가 이달 26일에는 4.0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네. 연중 최저치 4.01%에 근접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유동성까지 또 풍부하다 보니까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를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된 셈이죠. 네. 한 대형증권사 채권딜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시장금리가 절대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 등의 조건을 걸고 대출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무보증으로 조달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런 네. 생각이 아마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장기채 발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그리고 심지어 신용등급 A급 수준의 장기채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네. 이전 같으면 신용등급 AA-급 이하는 사실 시장에서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장기채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역시 장기채 러시의 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온통 국고채에만 있었죠. 근데 안전하게 3% 중반대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이런 분석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3분기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4.5%가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확연히 좀 많이 줄어든 수치고요.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쪽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좀 많이 부진했던 곳이 농림어업 분야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제 스마트폰이 벌어들인 걸 농산물이 다 깎아내렸다 뭐 네.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성장세가 무뎌졌다는 거는 뭐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공행진 이어가는 우리 경제 성장세가 좀 상당히 3, 4분기 들어서 무뎌졌는데요. 스마트폰 판매 효과 덕분에 민간 소비가 많이 살아났지만 수출 증가세가 많이 꺾인 데다가 또 이상기후로 농림화업 부분이 부진한 것이 성장률을 갉아먹었습니다. 상반기 높은 성장률이 하반기에 둔화되는 이른바 상고하저의 지금 양상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예상했던 6% 내외의 성장세가 가능하다. 여전히 뭐 견고한 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글로벌 측면에서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원화 절상 등이 맞물릴 경우에 좀 경기 회복세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견해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성장률이 지난해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원화 절상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선진국 경기회복세 둔화와 원화 절상이라는 악재가 남아있어서 아마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그리고 내수가 떠받쳐주지 않을 경우에 아마 4분기에도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좀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곳이 승리를 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오기철 차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월가 쪽에서 좀 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과연 경제 실익이 어느 쪽이 더 승리를 하는 게 나을지 그에 대한 논의도 지금 분분해요. 사실 뭐 지금 어디가 이기겠다 뭐 이렇게 아예 뭐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뉴욕타임스에도 판세 분석을 했는데 이제 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2석이 박빙의 경합 상태다. 그리고 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19석이 혼전 양상이어서 서로 지금 우리가 승리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이 선거 결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건데 지금 뭐 단기와 장기 전망이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의회가 이제 뭐 선거 직후에는 아무래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 워싱턴의 공격이 좀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뭐 시장에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이 시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걸 감지하게 되면서 주식 시장의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월터 지머맨 유나이티드 ICP 전략 담당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요. 9월과 10월 증시 랠리의 주요 원동력이 연준의 양적 완화와 공화당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이 증시 상승분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단기적 추가 상승은 가능해도 좀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일단 상품 시장은 들썩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됐는데요. 네. 제프리 니콜스 로즈랜드 캐피탈의 선임 경제자문은 정부와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아마 FRB의 힘이 좀 강력해질 거다. 그러다 보면 FRB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역시 양적 완화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라운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귀국을 돌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번 보자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취를 표명을 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고 그 후임을 또 내세우기 위해서 또 물밑 작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는 30일 예정된 신한금융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례 최고 경영자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새로운 체제 하에서 계열사 사장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또 이어서 신 사장과 이 행장을 만나서 외부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 잘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내놓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는 등기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라 회장
사태로 공석이 된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으로는 지금 현재 류시열 비상근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규정상 이사회 멤버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사회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제1급보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 사회이사를 5년 동안 맡아서 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류 이사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거쳐서 제1은행장, 은행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류 이사 본인은 좀 거듭 고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와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금융감독원에서 라 회장에 대해서 징계를 낮춰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라 회장의 거취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신 사장과 이 행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표명할지 그것도 관심사인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동반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양측이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퇴를 밝히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장했던 결백을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 뭐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문제를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 조사 결과가 신 사장과 이 행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검찰이 신 사장을 기소하면 신 사장이 사퇴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고 또 무혐의 처리를 하면 이 행장이 사퇴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뭐 신한금융에서 뭐 두 사람 중 하나는 꼭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뭐 해결책의 실마리는 완전히 나오지 않은 셈이네요. 네.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작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려고 해도 이 가격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중저가 시장 쪽으로 업체들이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또 많은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좀 대격돌을 벌이고 있는 게 LG전자 펜텍인데요. 네. 지금 펜텍이 최근에 보급형 스마트폰 미라클을 LG U+와 SK텔레콤을 통해서 출시했고요. 지상파 DMB와 500만 화소 카메라, 고화질 동영상 재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한 7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앞서 지난 4일에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1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었죠. 네. 근데 옵티머스 1은 안드로이드 2.2 운영체제에서 3.2인치 크기 화면을 또 적용했고 또 역시나 지상파 DMB 300만 화소 카메라 등의 부가 기능을 갖췄는데 가격이 60만 원대입니다. 뭐 좀 이렇게만 가격을 좀 들어보면 뭐가 이렇게 싸졌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갤럭시 S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가 서비스에 뭐 이제 약정에 뭐 이런 것들 걸어서 약간 이제 할인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옵티머스 1과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거의 뭐 45,000원짜리 전용 요금제라면 사실상 무료로 살 수 있고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또 35,000원에 무료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상당히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중저가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느냐? 뭐 지금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네. 사실 구입할 사람들은 거의 다 구입을 한 상태고 지금 뭐 아무래도 가격 부담 때문에 이제 구입을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저가 시장을 한번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 이제 삼성이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LG전자와 펜텍이 계속 중저가 시장을 계속 공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국내 2위 휴대폰 시장으로서 휴대폰 업체 자리를 놓고 팽팽한 경쟁을 벌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